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4월 고성과 속초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200일이 지났습니다. 전신주에서 튄 불꽃이 산불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때문에 산불 피해 보상 협상도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참다 못한 산불 이재민들이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거리 집회에 나섰다고 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이 강원도청 앞 계단에 모여 앉았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고성과 속초 지역 산불 이재민들입니다. 이들이 거리 집회에 나선 건 지난 7월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산불 이후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경 예산 305억 원이 세워졌고 한전과 보상 협상이 시작되면서 산불 피해민들의 반발도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흐를 뿐 실질적인 보상 협상이 계속 늦어지자 피해 주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겁니다. 현재 지금 오늘까지 202일째인데 지금 피해 보상은 한전에서 고성군 일부만 15% 정도, 최고한도 1억까지만 지금 보상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지금 아예 안 돼 있고 속초 저희 비대위는 손해사정인 조사가 지금 끝났어요. 지금 끝나가지고 이번 주에 손해사정인 금액이 이제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산불 원인 수사 발표가 늦어지는 점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전의 과실 여부에 따라 실제 보상 규모는 배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6월 말 한다던 수사 결과 발표는 이후 넉 달이 넘도록 무소식입니다. 고성 속초 산불과 관련한 경찰 수사는 현재 마무리됐고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피해 주민들은 한전과 제대로 된 보상 협의는 시작도 못하고 겨울을 맞이해야 할 처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겨울나기, 겨울나기가 제일 지금 걱정이에요. 아주 춥고, 예. 지금 우리가 그 전기를 떼도 한겨울에는 그 철판 속에 아무리 전기를 많이 쓴다 해도 추운 거는 당연하잖아요. 얼어 들어오니까. 동해안 산불 이후 200일이 지났지만 산불 이재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태풍 미탁 피해가 심했던 삼척 지역에서 이번 수해가 인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건데요. 실제 포항과 삼척 간 동해 중부선 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삼척시 오분동은 이 때문에 주택 20여 채가 침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미탁으로 주택 20여 채가 침수된 삼척 오분동 마을입니다. 마을을 따라 흐르는 하천 중간 부분에 둑이 터져 있습니다.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철도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공사가 하천 제방을 임시로 터놓은 겁니다. 문제는 하천이 1년 동안 이 같은 상태로 방치됐다는 점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구조물이 이번 교량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 양 옆으로 둑이 뚫려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공사가 이 둑을 철거한 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방치하면서 이번 태풍 피해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피해가 컸던 건 교량 바로 뒤에 자리한 주택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주민은 이전부터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안전망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시공사 건설에 2번을 제가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하도급 도양건설에 2번을 요청했었고 시청 건설과에 제가 또 요청을 했었고 이래서 총 6번을 빨리 좀 취해야만이 우기 처리니까 정 안 되면은 임시 CT 파일이라도 해서 만들어 달라고 임시 뚝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태풍 미탁 당시 시간당 1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무너진 둑 사이로 물이 범람했고 토사가 온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재민들은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일단 공사를 중단시켜 주시고 전부 다 여기 우리 오분동 동네를 이주시켜 주십시오. 여기서 더 이상 못 삽니다. 이에 대해 삼척시는 오분동 마을 주민 이주를 적극 검토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철도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 측도 이재민의 임시 주거 시설을 제공하고 피해 복구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지금 원룸에 가는 부분은 다 해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빨리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방법,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시공사 측은 태풍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횡성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피해대책위원회는 환경부의 졸속대안에 대응해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 각급 기관단체장 협의회와 주민피해대책위는 어제 이같이 결의하고 제2의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 채널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과 대책위는 횡성 상류 지역의 보호구역 지정이나 제2의 규제가 없는 보형태의 비상급수시설 신설을 통한 상수권 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도 방문해 지역사회 여론을 전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으면서 양돈 농가들의 고통과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추가 발병 없이 확산세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농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돼지열병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비도 뚝 떨어지면서 돼지 가격은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러다가 도내 축산업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 흑사병이라고 불릴 만큼 걸린 돼지는 모두 폐사한다고 봐야 할 정도로 축산업계에서는 매우 무섭고 두려운 병입니다. 이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유입 경로와 전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농가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철원 지역은 도내 최대 양돈 지역입니다. 도내 사육돼지의 30% 이상인 17만 마리가 철원에 밀집돼 있습니다. 철원의 한 양돈 농장 앞입니다. 농장과 1.5km 떨어진 곳에 차단 초소가 설치돼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사실상 외부와 차단된 채 생활하고 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자식 같은 돼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철원만이 아닙니다. 도내에서는 180여 개 농장이 언제 끝날지 모를 사실상의 감금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도내 양돈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이런 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애써 키운 돼지를 출하한다 해도 남는 건 빚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미돼지가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기까지 4개월, 다시 새끼 돼지를 길러 출하까지 걸리는 시간은 7개월가량. 하지만 돼지고기 값이 바닥을 치면서 농장 운영비나 인건비는 고사하고 사료값도 건지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실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직전인 지난 9월 16일 킬로그램당 4,400원이었던 전국 돼지고기 평균 경매 낙찰값은 이달 들어 3,000원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농가들은 마리당 1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돈가가 상당히 생산비에 못 미칠 정도로 그렇게 됐거든요. 한 마리 팔면은 많게는 10만 원, 8, 9만 원 정도가 지금 적자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죠. 전국적으로 발령됐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시장의 물량 공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언론 보도가 집중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이 가격 급락으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돼지열병 터지고 한 2주 동안은 한참 올랐다가요. 3주째부터 좀 떨어졌어요. 방역 당국과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처럼 철통 같은 방역이 전부입니다.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예방적 수매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농림부는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10km 안에 있는 양돈 농가 중 희망 농가에 대해 수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철원 27개 농가와 고성 2개 농가 등 모두 29개 농가 7만 1000여 마리가 해당되는데 신청 농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90kg 이상 된 비육돈만 수매가 이뤄지고 나머지는 모두 살처분하는 방식인데 살처분 돼지에 대한 보상이 당일 전국 도매시장 평균 경매 낙찰값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땅끝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수매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돼지를 다시 새로 들이더라도
새끼 돼지를 길러 출하하기까지 1년가량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책 자금으로 빌린 이자에다 사료값 등을 갚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 안정자금으로는 생계 유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농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리에 빠진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이와 같은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는 겁니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냉장 삼겹살 매출이 18%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 매출은 각각 75%, 38% 급등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민들이 돼지고기 소비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돼지에만 전염될 뿐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강조합니다. 더욱이 감염된 돼지가 유통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축산품으로 시중 유통되고 있는 돼지고기는 절대로 질병에 걸린 돼지는 없어요. 아픈 게 보이면 절대 도축하지 않아요. 폐기를 하죠. 도축해서 나올 때도 다 수의사의 검진 하에 수의사가 이제 검진 도장을 딱 찍어서 괜찮다라고 하는 그걸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도내 축산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달을 넘긴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민들로부터 시작된 불안감이 이제는 일반 시민들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확산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면서 미분양은 쌓여가고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세 보증금보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더 낮아지는 일명 깡통 전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만 한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에 해법은 없는지 박건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원주 지역 아파트 미분양은 3,000세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과잉 공급되고 투자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활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1995년 도농통합 당시 24만 명이던 원주시 인구는 2014년 33만 명으로 20년 사이 9만 명이 급증했습니다. 연간 4,500명씩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34만 4천 명을 기록한 원주시 인구는 지난해 34만 6천 명으로 1년 사이 2천 명이 증가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원주시 주택수는 2018년 기준으로 14만 9천 세대였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주택 보급률은 100%를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수요는 없는 겁니다. 원주시는 지난 9월 현재 3,115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증가세가 꺾인 지 오래지만 아파트 공급은 계속되고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까지 원주 지역 부동산 경기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부동산 매매 동향입니다. 2018년 9월 한 달 원주 아파트 매입 건수는 404건 중 외지인 비율이 약 66%, 원주 시민은 33%를 차지했습니다. 기업도시 분양이 시작되면서 나름 호재로 작용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1년 만에 300건의 매매 건수 가운데 외지인의 매입은 70건으로 판도가 역전됐습니다. 두 가지죠. 지금 규제 시장의 구매 심리 위축이 지방에는 크게 다가오는 거라 그 공급 과잉과 그 준공의 미분양 적재가 제일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업도시 내 신축 아파트가 연이어 분양하면서 원주 시내권에 살던 주민들 상당수가 이주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면서 원주 지역 전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세 보증금보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도 속출했습니다. 한 임대사업자가 이 아파트에만 500가구를 매입해 세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 현재 120세대의 계약이 만료됐지만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합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 부담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셋째가 생겨서 사실 이사를 가야 돼서 생각을 하고 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분양을 받아놨어요. 근데 아직
돈을 안 주니까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깡통 전세는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원주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의 토지 공급이 시작되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시작된 남원주 역세권 준주거 용지 23필지에 대한 입찰 결과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 기업도시 토지 공급 당시 2만 대 1에 가까운 경쟁률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겁니다. 문의는 전보다 좀 많이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관망 추세에 있는데 기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 남원주 역세권에는 2,6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원주 지역 부동산 시장의 돌파구는 과연 없는 걸까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타운하우스와 도시재생 사업을 제안합니다. 좁은 땅에 가구수만 늘어나는 고층 아파트보다 도시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저층 주거지 위주의 개발이 수도권과 인접한 중소도시인 원주에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 중심으로 원주시가 가가지고는 굉장히 좀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주를 포함해서 강원 지역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또 이렇게 저층 주거지로 가야지 이게 수도권의 어떤 위성 도시처럼 부천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처럼 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원주시의 어떤 그러니까 지역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장애가 된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원도심권을 시작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해 상권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와 도시재생 사업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급등락하고 있는 원주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헌상입니다. 수확이 끝난 농촌 들녘마다 하얀 비닐로 동그랗게 감아서 쌓아놓은 볏짚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겨우내 축산농가에서 소들에게 먹이는 조사료입니다. 그런데 최근 축산농가에서 이 조사료 비닐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수거가 안 돼서 마을에 쌓아놓고만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우 1000여 마리를 키우는 영월의 한 마을입니다. 축사마다 하얀 비닐로 볏짚을 포장한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가 쌓여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으로 다른 사료보다 저렴해 많은 농가들이 조사료를 쓰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포장 비닐 처리입니다.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바로 조사료 포장 비닐입니다. 이 소 1000마리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30개에서 40개 정도의 비닐이 이렇게 쓰레기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비닐이 수거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쌓아진 채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한 민간 수거업체가 조사료 비닐을 수거해 갔는데 최근 들어 이윤이 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업체가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닐 집화장은 포화 상태가 된 지 오래. 어쩔 수 없이 축사마다 비닐 쓰레기를 쌓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보관하다 보면 이게 양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처리를 못하게 되면 뭐 불을 내놓는다든가 그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사료업체와 영월군에 수거 문의를 했지만 모두 수거가 불가능하다는 답뿐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뭐 농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행정적으로 일괄적으로 집합 모아서 처리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죠.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은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조사료 비닐은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비닐의 수거 처리는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월뿐만 아니라 평창과 철원 등 도내 여러 지자체에서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사일리스나 이러면 그거를 가축을 먹이로 쓰는 농가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사육하는 정부적으로 사육하는 사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대각으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원래는 지자체장이 이거 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인력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해 영월군은 조사료 비닐을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에서 통보받은 이후에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공동 집화장을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마을별로 이제 공동 집화장을 설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영월군에서 올해 생산된 군포 사일리지만 11,000톤. 수거 주체를 둘러싼 혼란으로 대책 없이 비닐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전 감각을 익혀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수능 막바지 준비 사항을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과 복도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최근 마지막으로 치러진 모의고사가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교사와 놓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열정이 어우러집니다. 복도에서도 밀려오는 잠을 쫓기 위해 서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발걸음 소리까지 잦아들게 합니다. 별로 안 남아가지고 많이 떨리는데 수능날 효율성이 높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국어, 수학, 영어를 수능 시간대로 맞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모든 친구들이 다 어려울 거면 어려울 거고 긴장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같이 응원해주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도내 수능 시험 응시생은 13,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원정 시험 등으로 수험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7개 시험지구 44개 시험장은 예년 그대로 유지됩니다. 7개 시험지구 교육청이 있는데요. 춘천 시험지구 교육청에 12개, 원주 시험지구 교육청에 14개, 그다음에 강릉에 6개, 속초 양양에 6개, 그다음에 태백 삼척 동해에 각각 2개씩 해서 총 44개 시험장으로. 교육청은 방송시설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제는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 실전 감각과 시간관리 요령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불수능은 아니더라도 모의평가처럼 변별력을 갖춘 난이도가 예상되는 만큼 오답노트 등을 통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득점 전략이라고도 조언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답노트 같은 걸 만들었을 텐데 다시 오답노트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틀린 부분이 왜 틀렸는지를 좀 다시 확인하는, 그리고 아는 부분은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지금.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는 일과를 수능시험 시간표에 맞추고 심리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통해 마지막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북한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위기와 관련해 강원도가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남북 간 평화 신뢰의 틀은 유지되고 평창올림픽으로 시작된 평화 번영의 흐름이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민들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11년 동안 한결같이 재개를 기다려왔다며 주민들과 관련 기업들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관광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최근 발대식을 한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발왕산 정상 이름이 평창평화봉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국가지명위원회의 최종 의결에 따라 평창군 대관령명 수아리 산 1번지 봉우리에 평창평화봉 지명을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2018 평창올림픽 유산인 평화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린 발왕산 정상 이름을 평화봉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평창평화봉 지명 제정을 선포하고 기념하기 위한 선포식과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철원 방어선을 무너뜨리며 강원도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는 더 이상의 전염 확산을 위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연수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국이 굉장히 지금 떠들썩한데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떤 질병인지 먼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한테서만 걸리는 바이러스성, 열성,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네. 원래 아프리카에서 유행했었는데 이게 돼지 무역과 전 세계적인 교역과 맞물리면서 이제 먼저 유럽에서 시작했던 것이 동진을 계속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에도 굉장히 사실 뭐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건 네. 사실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 그대로 돼지에게만 좀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돼지만 걸리는 질병이고요. 네. 이걸 기존에 발생하였던 구제역하고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구제역은 발굽이 갈라진 우제류한테 걸리는 그런 바이러스성 질병이었어요. 수포를 일으키니까 네.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웠죠. 일반인들도 수포가 발생하면 이거 혹시 구제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네. 그 질병은 발가락 갈라진 그런 동물들한테 걸립니다. 근데 발가락 갈라진 동물은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래서 숙주군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정말 돼지의 학명을 쓰는 돼지한테만 걸리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좀 피해는 어떻게 좀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둘 다 사람한테는 감염력은 없고요. 네. 둘 다 사람한테 감염력은 없는데 사람의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죠.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치사율 100%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사람에게 식용에게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린 돼지를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얼마나 없는지 인체에 얼마나 해롭진 않은지 좀 뭐 설명을 해주실까요? 글쎄 이거를 돼지한테 바이러스가 돼지한테만 있으니까 뭐 걱정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방역 체계와 네. 축산물 유통 체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네. 그 이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돼지한테서 발생한 질병은 돼지한테 그 질병 발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돼지는 절대로 축산품으로 유통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방역 체계에서. 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초에 발생했었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초 발생했던 그 농가에서 사실은 한 마리, 두 마리, 네. 세 마리 한 농가에서 네. 한 전체 농장에서 그렇게만 이제 발생을 했어도 그 농장에서 그러면 아무 증상이 없는 돼지들, 건강한 돼지를 출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도축장에서 도축을 했는데 추적해서 이 농장이 발병을 했다.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추적해 가서 그 도축장에 있는 돼지 고기를 다 폐기했어요. 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축산품으로 시중 유통되고 있는 돼지고기는 절대로 질병에 걸린 돼지는 없어요. 돼지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돼지가 이제 도축장에 가게 되면 계류라고 하는 걸 거칩니다. 네. 계류해서 이 돼지가 진짜로 도축해도 되는지 놔두고 그냥 봐요. 네. 그냥 놔두고 보는데 이 돼지가 그날 밤을 이제 계류장에서 잘 넘겨야죠. 사실 환경도 바뀌고 많이 여행해서 왔고 도축하기 전에 돼지가 정말 많이 지쳐 있는데 이 돼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면 안 돼요. 쓰러지거나 뭐 아프거나 그러면 아픈 게 보이면 절대 도축하지 않아요. 폐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도축을 시작하고 도축에서 나올 때도 다 수의사의 검진 하에 수의사가 이제 검진 도장을 딱 찍어서 괜찮다라고 하는 그걸 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중에 유통을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돼지 고기 먹어도 되냐는 질문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그때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나요? 그런 말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 언급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돼지한테 일부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된 돼지가 나왔고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거기에서 방역선은 완전히 강력하게 조치가 있었고 나머지 건강한 돼지를 도축해서 계속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체계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방역 선진국입니다. 네. 축산 유통의 선진국이고요. 사실 뭐 유통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잘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 먹는 거나 인체에는 전혀 문제가 네,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구제역이랑 아까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차이점 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뭐 일본에서도 돼지열병에 좀 따라서 전염이 됐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돼지열병의 좀 차이점을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실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고 돼지열병은 돼지열병인데요. 네. 그 얼마나 어렵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청자가 네. 편하게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병을 나타내는 네. 그런 바이러스는 몇 가지 군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어요. 네. 전부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예요. 덩치가 큰 DNA 바이러스입니다. 네. 돼지열병은 RNA 바이러스고요. 두 개의 차이는 이 RNA 바이러스인 돼지열병, 일본에서 발병했다는 그 돼지열병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보다 전염률, 전파율이 더 높아요. 더 잘 전파가 돼요. 네네. 그리고 한번 감염됐을 때 그 군 내에서, 그 그룹 내에서 변이가 있게 됩니다. 변이가 심하게 이제 네네. 일어나게 돼요. RNA이기 때문에. 사실 DNA 바이러스는 자기가 계속 복제를 할 때 뒤를 한번 돌아봐요. 제대로 복제를 했는지. 그래서 변이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대한 시퀀스, 뭐 데이터 왜 안 내놓나 이런 거를 궁금해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변이가 없고 그 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자 역학이라고 하는 몰레큘러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없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네네. 근데 다른 RNA 바이러스라면 모르겠지만 감염률도 틀리고 원인체도 많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돼지가 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좀 상태로 나오는지 특징을 알려주실까요? 교과서적으로는 사실 제가 3년 전부터 이 전국 방역관 순회 교육을 하면서 네네. 아직 안 들어온 질병이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병변이 뭐 굉장히 열이 많이 나고 빨갛게 충출혈이 많고 네. 뭐 이제 보검해 보면 굉장히 그 목강안이 막 피로 가득 차 있고 뭐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어요. 네네. 귀가 빨갛게 되고 그런데 사실 실제 지금 우리의 신고 체계와 방역 체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질병에 대한 임상 양상이 아주 전형적인 임상 양상이 나오기 전에 신고 들어가고 조치를 너무 빨리 해버리세요. 방역 당국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했던 그 전형적인 병변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저 농가에서는 아실 텐데 일단 밥 안 먹고 열나는 거. 지금은 밥 안 먹고 열나는 병이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이 네, 되는데 농장에서 상지하는 질병들에서도 밥 안 먹고 열나는 질병들은 많은데 이젠 밥 안 먹고 열나는 질병에 대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하나 더 넣어서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교수님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헬로티비 뉴스에서 방송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포획 영상 보시고 교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강원도로 들어오는 길목과 돼지 농장 입구마다 거점 소독소가 설치돼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양돈 농가에도 통제 초소가 설치되면서 농민들은 사실상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일 기준으로 도내에 설치돼 운영 중인 거점 소독소를 포함한 소독소와 통제 초소는 약 230여 개. 하루 투입되는 인력만 1,100명이 넘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도내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철원 전방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파 매개체로 꼽히고 있는 야생 멧돼지 포획을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16일 하루 도내 전역에서 포획 작전을 통해 야생 멧돼지 106마리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사용이 이뤄진 인제 지역에서 34마리를 포획한 반면 가장 포획이 시급한 철원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2차 확산을 우려해 여전히 철원과 화천 일부 지역에 총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화천군은 급한 대로 포획틀 20개를 긴급 투입했지만 한 마리 포획에 그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발생 한 달을 넘어가면서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야생 멧돼지 포획에도 엇박자 행정이 이어지면서 도내 축산 농가들의 공포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네, 지금 영상을 좀 보고 오셨는데 각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될 시 워낙 뭐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고가 철저히 지금 잘 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게 올바른 걸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농가가 알고 계시는 그 방역 조치가 있습니다. 네. 철저한 차단 방역과 소독입니다. 그거 외에는 농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장 안에 돈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괄로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그 돈사들이 있는데 돈사와 돈사 간을 이동하면서 부추를 갈아 신었는지, 장화 갈아 신었는지, 손은 씻었는지, 옷은 갈아입었는지 심지어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쥐나 뭐 이런 야생 새들이 오가는 그런 뭐 흔적 같은 것들이 없는지, 밖에서 돈사로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청결을 유지하고 소독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죠. 네, 뭐 방금 뭐 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능성 중에 하나로 좀 점쳐지고 있는 게 뭐 파리와 모기, 까마귀 같은 그런 뭐 동물들까지 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그 전에도 많은 전염성 질병들이 들어왔고요. 많은 질병과 우리가 싸우면서 산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 모기 무서워서 우리가 양돈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말은 좀 뭐 너무 제가 뭐 낙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공포심보다는 좀 유도하는 부분이 있으니 내 농가를 내가 지킨다. 그래서 내가 돈사간 이동 시 뭐 그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청결에 대해서 소독이나 차단 방역, 외부인의 출입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켰는지 다시 한번 농가의 차단 방역 상황을 좀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서 수정할 게 뭐가 있는지 있다면 이제 즉각 적극적인 그런 조치를 하면서 내 농가 단속을 내가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일단 감염된 돼지가 또 다른 돼지와 접촉하면 좀 100% 감염이 되고 발병되면 또 치사율 또한 100%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치명적인 전염병에 백신이 없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교수님 생각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백신은 없고요. 네,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무언가 이 항원성, 그러니까 어떤 면역을 막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150개가 넘거든요. 이 바이러스 하나가. 그래서 아마도 백신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스페인에서 생독 백신,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일부 멧돼지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백신은 지금 뭐 시험 백신 단계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 R&D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백신 연구를 아마 지속하실 겁니다. 지속할 거고 이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포진해 있고요. 하지만 백신이 지금 이제 미발생 국가에서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과연 백신이 있어도 사용을 했을까라는 데는 의문은 있습니다. 아직 발생한
이제 발생을 했는데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그 백신 사용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좀 두려운 일이고요. 이제 백신 연구는 이제 지속해 나가실 테니까 이제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좀 방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파주, 연천, 김포, 강화에서는 이미 좀 확진 흔정이 된 지금 돼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22일 기준으로 강원도 철원 원남면에서도 오늘 세 번째, 네. 아프리카 철원에서만 세 번째인 거죠. 12일 날 진현리, 16일 날 죽대리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건데, 좀 도 방역 체계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하고 계시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확산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저는 발견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전체가 다 발생을 했고요. 네. 북한 지역은 방역 체계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이나 중국은 전멸 뭐 다 걸려 있어요. 네. 다 걸려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휴전선 DMZ 하나만 이제 사이에 놓고 북한하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네. 근데 거기에서 과연 뭔가 그 전염에 그런 교통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 전혀 전염에 대한 교통이 없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아마 북한 쪽에서 이제 발생하니까 계속 그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들이 그 지역에 이제 퍼지게 되면서 어떠한 경로로든 멧돼지가 걸렸을 것이고, 그 멧돼지는 군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집 생활하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멧돼지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서로 감염을 시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이 ASF에 감염된 사체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기자님들이 더 많이 아시는데 네. 몇 번째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사실 그런 횟수보다는 사실 이런 이제 질병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앞으로 더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보다는 이쪽 지역은 멧돼지가 많이 있고 감염되었을 거라고 의심되어지니까 내 농가를 멧돼지로부터 좀 지켜야 되고 멧돼지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좀 정부 당국에 요청하시면 그에 적합한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뭐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렇게 현 상황에서 정상화가 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좀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의 피해와 전염을 좀 확산을 막고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뭐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의 뭐 좀 이런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속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끝으로 네. 교수님께서 도내 축산 농가들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지 짚어주시죠. 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차단 방역과 소독, 외부인 출입 금지, 그리고 외부인하고 접촉하셔서도 반드시 농가 들어가기 전에 그 누구도 믿지 마시고 잘 씻고 내 농가 잘 지키셔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도가 그 지역적인 위치의 특성상 이제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멧돼지는 산악 지역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가에 한 번이라도 이제 멧돼지가 잠깐 이제 온 흔적이 있다거나 하면 바로 도움을 청하세요. 멧돼지에 대해서만큼은 좀 이제 환경부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시니까 좀 몰라서 못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멧돼지에 대해서는 포획틀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이제 포획과 포획틀을 설치하고 멧돼지를 이제 좀 조금 줄이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환경부, 뭐 국방부, 농림부가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논의를 하셨었어요. 어떻게 해야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농가를 방역할 수 있는가. 멧돼지가 어쨌든 위험 요인 중에 하나였으니까 네. 이제 우리 도의 특성상 그런 지역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내 농가를 지키는 방안을 다시 한번 단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연수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